새벽 2시 퓨처 웨이브 타워 34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한 이수의 책상 위 스탠드만이 원고지 위에 등대처럼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기별 실적 보고서의 복잡한 수치들을 좇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숫자가 아닌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한 이수는 퓨처 웨이브에서 가장 촉망받는 최연소 팀장이었다. 그녀의 전략은 날카로웠고 실행력은 전설적이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커리어 뒤에는 썩어 문드러진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그 상처의 이름은 아버지였다. 한때는 존경받는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회사를 잃고 가정을 파탄냈으며 결국 사채라는 마지막 선을 넘었다.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한 이수라는 젊은 여성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월급의 대부분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부었지만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버거웠다. 바로 어제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그 절망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은 예의 바른 말투를 사용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 팀장님, 부친의 채무에 대한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마지막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협박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나열했을 뿐이다. 그녀의 병든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이름, 그녀의 남동생이 다니는 대학과 전공까지. 그 마지막 제안은 오늘 저녁 시내의 허름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녀 앞에는 백 사장이라 불리는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기름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목에 찬 금시계는 퓨처 웨이브의 임원급들이나 찰법한 고가의 물건이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한 팀장,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삽니다. 이 빚, 당신이 평생 일해도 못 갚아요.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신고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결혼 계약서라는 제목의 또 다른 문서가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지정된 남자와 3년간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그 대가로 모든 채무는 백 사장의 후원자가 대신 변제한다. 상대는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백 사장은 껄껄 웃었다. 보면 압니다. 아주 평범한 친구니까. 당신 같은 똑똑한 여자가 감당 못할 사람은 아니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한이수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어떤 인상도 남기지 않는 얼굴이었다. 낡은 면바지에 체크무늬 셔츠,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흘낏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그들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법무사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확인했고 두 사람은 지장과 도장을 찍었다. 한이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매매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혹은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저 백 사장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할 뿐이었다. 1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목례조차 하지 않고 백 사장이 준비한 다른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그들은 필요시에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식적으로는 부부 행세를 하지만 사적인 교류는 일절 금지였다. 한이수는 텅 빈 거리에 홀로 서서 구역질을 참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방금 전 법무사가 건넨 싸구려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다음 날 한이수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프로페셔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인한 약간의 피로감 외에는 아무도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아침 회의를 주재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팀원들의 보고서에서 사소한 오류들을 정확히 지적해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오직 퓨처 웨이브의 새로운 프로젝트로만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퓨처 웨이브는 거대한 격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몇 주 전 회사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집해온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기존 경영진을 상대로 적대적 M&A를 선언했고 이사회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끝에 백기를 들었다. 기존의 회장과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해임되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베일에 쌓인 새로운 CEO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날이었다. 사내 메신저는 온종일 이 새로운 유령 CEO에 대한 추측으로 들끓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온 전설적인 투자자래. 아니야, IT 업계를 은퇴한 거물급 창업자라는 소문도 있어. 확실한 건 그 사람이 엄청난 냉혈한이라는 거야. 기존 임원들 단 하루 만에 다 잘려나갔잖아. 아무도 그의 이름이나 얼굴을 몰랐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대리인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처리했다. 한 이수는 그런 소문들에 애써 무관심하려 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팀과 프로젝트를 지키는 것이었다. 새로운 CEO가 누구든 실력만 있다면 그녀는 살아남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만이 이 끔찍한 현실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굴욕적인 계약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었다. 강지훈. 그 무기력하고 평범해 보이던 남자의 얼굴. 그 남자가 이제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구내식당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백 사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계약 이행 완료. 1차 채무 변제 확인됨. 남은 건 한 팀장의 성실한 결혼 생활 유지뿐.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전화번호부에서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찾아 저장했다. 전화번호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에 동의했을까? 그녀는 어쩌면 그 역시 자신처럼 빚에 쪼들리는 불쌍한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은 백 사장의 꼭두각시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에 들러붙은 거머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기댔다.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금 그녀를 덮쳤다. 도장을 찍던 순간의 무력감, 강지훈의 무표정한 옆얼굴. 오후 내내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팀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 제우스는 퓨처 웨이브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AI 기반 플랫폼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녀의 입지는 물론 회사의 미래까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알고리즘 로직을 검토하며 코드 한 줄 한 줄에 집중했다. 적어도 일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녀는 채무자의 딸도 계약 신부도 아닌 유능한 팀장한 이수일 수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일 오전 10시 전체 임직원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CEO가 직접 회사의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는 공지가 떴다. 드디어 얼굴을 볼 수 있겠네. 과연 어떤 사람일까? 모두의 얼굴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한 이수 역시 긴장감을 느꼈다. 새로운 리더십은 그녀의 프로젝트의 축복이 될 수도 혹은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겼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서랍 깊숙이 던져 넣었던 싸구려 은반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굴욕, 이 수치심,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리라. 자신의 힘으로 모든 빚을 갚고 이 가짜 결혼을 끝장내리라. 퓨처 웨이브 타워의 거대한 로비를 가로지르며 그녀는 내일의 타운홀 미팅을 생각했다. 새로운 CEO, 그가 부디 상식적이고 유능한 사람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해야 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내일 아침 그녀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의 이 작은 바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굳은 결심이 담긴 표정으로 자동문을 통과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어두웠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강지훈이었다. 내일 아침 8시, 사내 카페. 할 말이 있습니다. 간결한 메시지였다. 한이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왜 회사에서 만나자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그녀는 또다시 싸워야 할 것이다. 새로운 CEO와의 만남, 그리고 이 정체 모를 남편과의 예기치 못한 약속. 한이수는 지친 숨을 내쉬며 택시에 올라탔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만 했다. 사무실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CEO의 정체에 대해 떠들썩했지만 그 누구도 그 CEO가 퓨처웨이브의 심장부인 전략기획팀과 이미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이수 자신조차도 그녀가 어젯밤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저당 잡히며 서명한 그 남자가 내일 퓨처웨이브의 미래를 선포할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이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이른 7시 50분에 사내 카페에 도착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눈밑이 퀭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업무 리듬을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8시가 지나고 8시 10분이 되어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잔을 노려보았다. 역시나였다. 무책임하고 존재감 없는 남자. 그녀는 그를 기다린 10분이 아깝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젯밤 그가 보낸 메시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시도였을까?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그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다. 오늘은 그녀의 프로젝트 제우스 1차 성과 보고회가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경력, 어쩌면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발표였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에 휘둘릴 여유가 없었다. 오전 9시 30분 40층 대회의실은 퓨처웨이브의 핵심 임원들로 가득 찼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로운 CEO의 취임식이 바로 1시간 뒤로 다가온 탓이었다. 한이수는 단상에 서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긴장감이라기보다는 투지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다. 그럼 전략기획팀의 프로젝트 제우스 진행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명쾌하게 풀어내며
AI 플랫폼이 가져올 혁신적인 미래를 그려나갔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 정연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그녀의 훌륭한 발표에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사람, 상석에 앉은 조상범 COO를 제외하고 조상범은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퓨처웨이브의 2인자이자 이번 CEO 공백 사태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주자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투자자에게 밀려난 지금 그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 보였다. 그는 한 이수의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한 팀장,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청사진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초기 예산을 벌써 20%나 초과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고도 시장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 눈에는 그저 돈 먹는 하마로 보이는데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자 그녀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였다. 한이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상범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부사장님, 초기 비용 증가는 예측된 변수 내에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예측된 변수라고? 조상범이 다시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한 팀장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이 사회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군. 지금은 새로운 CEO가 부임하는 비상시국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한 이수를 희생양 삼아 보이지 않는 새로운 CEO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그의 오만한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 이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조상범의 의도를 알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투자입니다. 데이터가 그녀가 반박하려는 순간 대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회장의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죄송합니다만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조 부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께서는 즉시 50층 이사회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범의 얼굴이 굳어졌다. 긴급 이사회? 지금 이 시간에?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비서실장의 단호한 표정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회의는 그렇게 허무하게 중단되었다. 한이수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주먹을 꽉 쥐었다. 조상범의 모욕적인 언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어.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결심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갑작스러운 이사회의 소집이 그녀가 방금 겪은 모욕과는 비교도 안 될 거대한 충격의 서막이라는 것을. 50층 이사회 회의실. 퓨처웨이브의 심장부인 그곳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조상범을 비롯한 기존 임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몇몇 채의 낯선 얼굴들, 아마도 새로운 대주주의 법무팀과 재무 담당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한이수는 그곳에 없었지만 그 순간 퓨처웨이브의 모든 임직원들은 사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타운홀 미팅이 이사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파격적인 방식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기다렸다. 조상범은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남자는 천천히 회의실을 가로질러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군더더기 없이 단호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신뢰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회의실 전체를, 그리고 카메라 렌즈 너머의 전 직원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한이수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 프로젝트 일정을 정리하던 그녀는 다른 팀원들의 술렁임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화면 속 그 남자에게 고정되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 PC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세상도 산산조각 났다. 화면 속 남자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젯밤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았던 낡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어깨를 웅크리고 있던 그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동일한 얼굴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날카로운 지성과 얼음 같은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어젯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내일 아침 8시 사내 카페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하려던 말이 이것이었을까?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리려 했던 것일까?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를 철저히 기만하고 조롱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억지로 결혼한 남자.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남자.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소개했다. 퓨처 웨이브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주실 신임 회장 겸 CEO 강지훈님을 소개합니다. 강지훈. 그 이름이 회의실과 퓨처 웨이브 전사, 그리고 한이수의 귓속을 강타했다. 사무실 곳곳에서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조상범 CEO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얕보았던, 그래서 로비 한 번 시도하지 않았던 얼굴 없는 투자자의 정체가 이렇게 젊은 남자일 줄은, 그리고 지금 자신을 이토록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한 이수를 몰아붙이며 과시했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다. 강지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퓨처 웨이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된 강지훈입니다. 그는 원고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저는 오늘 달콤한 비전이나 공허한 약속을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조상범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지난 10년간 퓨처 웨이브는 안주했습니다. 혁신을 멈추었고 관료주의에 빠졌습니다. 오늘부로 이 안일한 관행은 모두 끝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선 법무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감사팀의 긴급 보고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의 심각한 배임 및 횡령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강지훈의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조상범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특히 조상범 부사장, 모든 카메라가 조상범을 향했다. 당신은 지난 3년간 하청업체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요? 이건 모함이야. 증거 있어? 강지훈은 대답 대신 손을 들었다.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 들어왔다. 조상범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상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지만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이 모든 일이 단 5분 만에 일어났다. 한이수는 자신의 책상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거대한 권력이 그녀의 법적 남편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저 남자, 강지훈, 그는 대체 누구인가? 강지훈은 회의실의 소란이 정리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구조조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능력 없는 자리는 보전하지 않을 것이며 부패한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카메라를 향했다. 마치 사무실에서 그를 보고 있는 한 이수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인재에게는 그의 합당한 기회와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전략기획팀의 프로젝트 제우스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이수 팀장, 그녀의 이름이 CEO의 입에서 직접 불리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프로젝트가 퓨처웨이브의 미래라 확신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이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지옥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남자가 동시에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왜 자신과 결혼했는지, 왜 자신을 돕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지,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단상을 내려왔다. 퓨처웨이브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변화에 동참하거나 혹은 도태되십시오.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한이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과 어젯밤 그가 서명했던 혼인 신고서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조상범 부사장의 극적인 체포는 퓨처 웨이브 전체를 강타한 지진과도 같았다. 회사의 2인자가 비자금 횡령과 기술 유출 혐의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장면은 전 직원에게 생중계되었다. 복도와 탕비실은 하루아침에 몰락한 권력에 대한 뒤시하기와 그 자리를 대신한 베일 속의 젊은 CEO 강지훈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술렁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한 이수가 있었다. 그녀의 팀 사무실은 기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에게 축하를 건네야 할지 아니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조상범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공개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적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CEO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그녀의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녀는 졸지에 신임 CEO의 총애를 받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한이수는 애써 태어난 척 모니터에 집중하려 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 그녀의 법적 남편. 그가 휘두른 칼날은 정확히 조상범을 겨냥했지만 그 여파는 한이수 자신을 향한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되었다. 이것은 보호인가 아니면 더 큰 감옥으로의 초대인가. 그녀는 어지러운 머리를 흔들며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다. 오후가 되자 조상범의 파벌에 속했던 임원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조상범의 오른팔이자 사내 정치의 달인으로 불리던 최진규 부사장 COO 직무대행이 예고도 없이 그녀의 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속내를 감춘 뱀처럼 교활했다. 한 팀장, 축하하네. 정말 대단한 행운이야. CEO께서 직접 프로젝트를 챙기신다니. 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는 날카로웠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 조상범 부사장이 없다고 해서 퓨처 웨이브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아닐세. 그는 한이수의 책상을 툭툭 치며 말했다. 회장님은 젊으셔서 그런지 이상이 높으신 것 같아. 하지만 이 바닥은 현실이야, 한 팀장. 너무 높이 날아오르려다 날개가 타버린 이들을 내가 한둘 본 게 아니거든.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너는 CEO의 낙하산일 뿐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부사장님, 제 프로젝트는 행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할 겁니다. 현실이 어떤 곳인지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최진규는 그녀의 당돌함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실력 어디 한번 지켜보지.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다. 그날 밤 한이수는 퇴근 후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신혼집 주소로 향했다. 그것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도어록은 이미 그녀의 지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내부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텅 비어 있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모델하우스처럼 배치되어 있을 뿐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침의 그 냉철하고 압도적인 CEO가 아니었다. 짙은 네이비 슈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평범하고 존재감 없던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 평범한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대체 누구시죠? 한이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왜 하필 저였죠? 조상범을 잡기 위한 미끼였나요? 그녀는 그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남자의 진짜 의도를 알아야 했다. 강지우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낮에 그 날카로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 같았다. 한이수 씨, 우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CEO일 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당신의 빚을 해결했고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3년간 수행합니다. 그뿐입니다. 그뿐이라고요? 그녀가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당신은 오늘 내 직장의 상사들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중심에 세워뒀어요. 이게 어떻게 그뿐인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텅 빈 집안에서 그들의 관계는 회사에서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강지우는 소파에 앉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조상범은 쳐내야 할 암 덩어리였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에서 내 눈에 띄었을 뿐이고. 그는 태블릿을 켜며 무심하게 말했다. 회사에서 나는 당신의 CEO입니다. 당신은 내게 보고하고 나는 당신을 평가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는 법적 부부이지만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마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그녀를 선택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한이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남자는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사채업자라는 족쇄에서 풀어준 뒤 강지훈이라는 더 교묘하고 강력한 족쇄를 채운 것이었다. 그녀는 이 집이 감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강지훈 CEO가 주재하는 첫 번째 전사 전략 회의가 소집되었다. 퓨처 웨이브의 모든 본부장과
핵심 팀장들이 거대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최진규 부사장을 비롯한 구파벌의 임원들은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새로운 주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한 이수를 지목했다. 한 팀장, 프로젝트 제우스의 진행 상황을 다시 브리핑하십시오. 어제 회의는 방해받았으니 한 이수는 앞으로 나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강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 대신 차가운 질문을 던졌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 정도 속도로는 경쟁사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어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던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는 한 이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폭탄을 던졌다. 나는 이 프로젝트의 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전사의 모든 핵심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다. 파격적인 지원이었다. 그 대신 강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출시 일정을 절반으로 단축합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한 팀장,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6개월. 그것은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진규 부사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것이 강지훈의 시험대임을 직감했다. 한이수가 성공하면 그는 날개를 다는 것이지만 실패하면 그녀는 물론이고 그녀를 파격적으로 밀어준 강지훈 자신도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모든 시선이 한이수에게 쏠렸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CEO, 그녀의 남편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거절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박에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네, 해내겠습니다. 6개월 안에 완수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한이수의 삶은 2개의 지옥으로 나뉘었다. 낮에는 불가능한 마감 기한과 싸우는 프로젝트 총책임자였다. 그녀는 팀원들을 독려하며 밤샘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진규 부사장을 위시한 보이지 않는 적들은 교묘하게 그녀를 방해했다. 타 부서의 협조는 사소한 이유로 지연되었고 핵심 인력 파견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들은 한이수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밤에는 싸늘한 온기만이 감도는 오피스텔로 돌아와야 했다. 강지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 집에 들렀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거나 알 수 없는 상대와 비밀스러운 영상 통화를 할 뿐이었다. 그는 CEO도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를 감시하는 그림자 같았다. 한이수는 이중의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한 임무를 맡겼는지,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CEO의 지원을 줌과 동시에 그녀의 목에 가장 날카로운 칼 불가능한 마감, 시안과 내부의 적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 중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사무실 소파에 몸을 뉘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집에서는 침묵의 감시자, 회사에서는 냉혹한 지배자, 이 2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 강지훈. 그녀는 이 지독한 역설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프로젝트 제우스 6개월 마감 시한은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한이수의 팀은 그날부터 문자 그대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수십 개의 보조 침대가 회의실을 점령했고 탕비실은 에너지 드링크와 컵라면 상자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유능한 리더인 한이수를 믿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교활했다. 인사팀입니다. 요청하신 AI 전문가 파견은 상반기 인력 재배치가 모두 동결되어서 곤란합니다. 재무팀입니다. 추가 예산 집행거는 절차가 복잡해서 최진규 부사장님 결재가 필요한데 지금 출장 중이시네요. 모든 것이 사소하고 합법적인 절차의 문제로 포장되었지만 그 본질은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최진규는 조상범처럼 대놓고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퓨처 웨이브라는 거대한 관료주의 시스템을 이용해 그녀의 손발을 서서히 올가매고 있었다. 강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듯 했지만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에서 여전히 한이수에게 진행 상황을 냉철하게 압박할 뿐이었다. 한 팀장, 인력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 할 리더십의 영역입니다.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그의 태도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녀는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지로 몬 남편의 냉혹한 시험대 위에도 올라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런칭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밤, 최진규의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다. 새벽 3시, 회사 전체 보안 시스템에 최고 등급의 비상 경보가 울렸다.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프로토타입 소스 코드가 외부 IP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퓨처 웨이브는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도둑맞은 것이나 다름없는 대형 참사였다. 즉시 긴급 감사팀이 소집되었고 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프로젝트 제우스의 총책임자 한이수의 개인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그녀의 최고 관리자 계정이 해킹당했고 그 계정을 통해 데이터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였다. 최진규는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믿을 수가 없군요. 강지훈 회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신임했던 한이수 팀장의 서버에서 이런 끔찍한 보안 누수가 발생하다니. 최진규는 비통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는 명백한 리더십의 부재이며 회장님의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의 칼날은 한이수를 넘어 그녀를 임명한 강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빌미로 CEO의 판단력을 공격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강지훈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한이수 팀장, 즉시 모든 직무에서 정지합니다. 감사팀의 최종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한이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증거는 명백히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카드를 반납하고 자신의 팀원들의 망연자실한 눈빛을 뒤로 한 채 퓨처 웨이브 타워를 빠져나와야 했다. 그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채업자들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산업 스파이라는 더 끔찍한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직무 정지 명령을 받은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허름한 24시간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범인이 아니었지만 범인만큼이나 프로젝트 제우스의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정이 도용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접근은 2중, 3중의 보안으로 막혀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퓨처 웨이브의 방화벽 구조를 역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감사팀이 놓쳤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흔적을 찾아야 했다. 이틀 밤낮으로 그녀는 수백만 줄의 코드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유출이 발생하기 정확히 5분 전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슈퍼 어드민 계정에서 그녀의 개인 보안 등급을 임의로 수정한 로그 기록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해킹이 아니었다. 내부 최고위층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슈퍼 어드민 계정은 현재 감사팀장, 즉 최진규의 직속 부하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최진규가 처음부터 덫을 놓고 기다린 것이다. 하지만 이 로그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얼마든지 서버 기록을 조작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녀가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보안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유령, 코스트이었다. 메일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오직 단 하나의 파일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로그 파일이 아니었다. 퓨처 웨이브 메인 서버의 백업 미러에서 추출한 삭제된 캐시 데이터 조각이었다. 그 데이터 안에는 최진규 부사장이 유출 사고 직후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이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경쟁사에게 데이터를 팔아넘긴 명백한 증거였다. 최진규는 데이터를 유출시키고 그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뒤 자신은 막대한 돈을 챙긴 것이다. 하지만 이 정보를 누가 보냈을까?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퓨처 웨이브 내에서도 손에 꼽혔다. 감사팀장? 아니, 그는 최진규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냉혹한 CEO, 그는 그녀를 직무 정지시켰지만 동시에 그녀가 반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어준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시험의 일부란 말인가? 그녀는 더 이상 카페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곧장 한강의 그 오피스텔로 향했다. 새벽 4시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 강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이 보낸 겁니까? 한이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혹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복잡하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최진규는 조상범보다 위험한 자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상범은 돈을 훔쳤지만 최진규는 퓨처웨이브의 미래를 훔치려 했소.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USB를 바라보았다. 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는 꼬리 자르기의 명수지. 당신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울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한이수는 그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증거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칼을 쥐어주고 직접 적의 심장을 찌르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왜 나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직접 할 수도 있었잖아요. 강지훈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들의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나는 CEO요. 내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어. 하지만 당신은 그의 시선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당신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심장이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요. 당신의 손으로 정의를 되찾아야 퓨처 웨이브가 바로 설 수 있소. 그 순간 한이수는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부부도 단순한 상사와 부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위태로운 공범자가 되어 있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동맹을 맺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 4시의 펜트하우스는 차가운 전쟁 지휘 본부와도 같았다. 한이수와 강지훈 두 사람은 거실 중앙에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섰다. 테이블 위에는 유령이 보낸 USB의 데이터가 홀로그램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최진규의 범죄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었지만 동시에 아슬아슬한 미끼이기도 했다. 한이수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샘 수사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진규는 분명 이것이 경쟁사의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을 꼬리 삼아 자르겠죠. 그가 서버 로그를 조작하고 제게 혐의를 씌웠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강지우는 그녀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이 정도의 통찰력을 보여줄 것이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맞소. 최진규는 법률팀 출신이요. 그 어떤 증거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을 거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해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조상범의 몰락 이후 퓨처웨이브의 지분 변동 내역이었다. 최진규는 조상범의 비자금 라인을 그대로 흡수했소. 우리는 그 연결고리도 끊어야 하오. 조상범, 잊고 있던 첫 번째 적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한이수는 문득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아버지의 빚을 떠올렸다. 단순한 도박 빚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회장님, 그녀는 강지훈을 CEO로서 호칭했다. 제 아버지의 채무 기록,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서버 접근 권한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무언가 이상합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에게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한이수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지옥의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부도 그리고 사채. 처음 그녀의 아버지가 돈을 빌린 곳은 백사장의 대부 업체가 아니었다. 골든 브릿지 캐피탈이라는 합법적인 투자회사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추적하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복잡한 지분 구조로 얽힌 유령 회사였고 그 유령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은 인물이 바로 최진규였다. 그리고 최진규는 당시 조상범 부사장의 직속 라인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가설을 세웠다. 조상범, 그가 처음부터 나를 노린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조상범은 프로젝트 제우스를 통제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의 라인을 타지 않자 제 유일한 약점인 아버지를 무너뜨린 겁니다. 최진규를 시켜서 합법을 가장한 덫을 놓았고 아버지를 도박에 빠뜨려 빚을 지게 한 뒤 저를 협박할 카드로 쓰려 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강지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상범이 몰락하자 최진규가 그 카드를 그대로 넘겨받은 거요. 그는 조상범보다 더 교활했지. 그는 그 빚을 이용해 당신을 쫓아내는 대신 내게 그 빚을 팔아넘기려 했소. 한이수는 숨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는 어젯밤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백 사장은 그저 대리인이었다. 그 결혼 계약, 당신이 제 빚을 사들인 겁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왜죠? 한이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굴욕적인 방법을 쓰신 겁니까? 그냥 저에게 사실을 말하고 빚을 갚아줄 수도 있었잖아요. 왜 하필 결혼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어 미칠 것 같았다. 강지훈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한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내가 퓨처 웨이브를 인수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2년간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분석했소. 재무제표가 아니라 사람들을 분석했지. 그 과정에서 나는 한이수라는 팀장의 보고서를 발견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모두가 단기 실적과 사내 정치에 몰두할 때 당신만이 유일하게 퓨처 웨이브의 진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소. 프로젝트 제우스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 회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지. 나는 당신의 그 재능을 탐냈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조상범의 파일도 입수했소. 그가 당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빚을 이용해 당신을 어떻게 소나기에 넣으려 하는지도 알게 되었지. 그는 테이블 모서리를 굳게 잡았다. 내가 인수를 시작하자마자 조상범과 최진규는 분명 당신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거나 프로젝트 제우스를 통째로 넘기라고 협박할 터였소.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라는 무기를 넘겨줄 수 없었소. 그래서 결혼을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소. 강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균열이 비쳤다. 내가 당신의 빚을 단순히 갚아주었다면 당신은 CEO의 총애를 받는 직원이 되어 더 큰 표적이 되었을 거요. 하지만 결혼은 달랐지.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였소. 내가 당신의 빚을 인수한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잃었소. 백 사장에게 당신을 넘기라고 한 것은 나였소. 그들은 내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줄 알았겠지. 그들은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 내 감시 아래 놓이게 된 것을 보고 당신이 쓸모없어졌다고 판단했을 거요. 그것이 당신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어 내 보호막 안으로 데려올 유일한 방법이었소. 비록 그 방식이 조잡하고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한이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재해석되었다. 그 굴욕적인 계약, 싸구려 반지, 무관심했던 남편의 연기,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지훈의 차갑고도 절박한 전략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6개월이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준 것도 그녀를 시험하고 괴롭히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전쟁을 함께 치를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거대한 그룹의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인정한 단 하나의 재능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전략가였고 고독한 지도자였으며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원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존경심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퓨처 웨이브 전체를 건 도박을 한 겁니다. 단 한 명의 직원을 위해서. 강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도박이 아니오. 나는 이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한 것이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냉철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소. 최진규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소. 그는 분명 이 사회를 소집해
나를 압박하고 프로젝트 제우스의 실패를 근거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할 거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요. 한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혼란도 사라졌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가 이사회를 소집하면 그곳은 그의 대관식이 아니라 그의 심판대가 될 겁니다. 그녀와 강지훈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제 완벽한 동맹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전략적인 신뢰를 넘어선 이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진규 부사장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좌초했고 한이수는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과 함께 직무정지 상태였다. 무엇보다 강지훈 회장은 자신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와 핵심 인력을 잃음으로써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시간이었다. 최진규는 퓨처 웨이브의 미래가 걸렸다는 명분하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이사회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자리에 퓨처 웨이브의 주요 주주들, 그리고 자신이 데이터를 팔아넘긴 오라이언 캐피탈을 비롯한 적대적 펀드 매니저들까지 참관인 자격으로 불렀다. 강지훈의 무능을 공론화하고 이사회의 불신임을 유도하여 그의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최소한 자신을 공동의장으로 내세워 실권을 장악할 계획이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오전 10시 50층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진규 파벌의 임원들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강지훈을 따르던 소수의 임원들은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최진규는 이 순간을 만끽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퓨처 웨이브의 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한이수의 직무 정지 공문과 프로젝트 제우스의 전면 중단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강지훈 회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신임했던 프로젝트는 회장님께서 임명한 책임자의 배신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만을 남긴 채 좌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핵심 기술은 경쟁사의 손에 넘어갔고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명백한 그는 강지훈을 똑바로 노려보며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리더십의 판단착오이자 독단적인 경영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오라이언 캐피탈의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최진규 부사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이 사태에 대해 현 경영진, 특히 강지훈 회장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의 공식적인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최진규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지훈을 압박했다. 회장님, 답변해 주시죠.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진규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침묵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최진규 부사장,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연설은 아주 인상적이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소. 무슨 말씀이시죠? 최진규가 불쾌한 듯 물었다. 강지훈은 회의실 입구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당신은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책임자를 잊었어.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직무정지 상태여야 할 한이수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최진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한이수.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그가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오늘 이사회의 핵심 증인입니다.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소. 한이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최진규를 지나쳐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함정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쥔 집행자였다. 최진규 부사장님.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 사태는 명백한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바로 당신의 실패 말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골든 브릿지 캐피탈과 계약하던 당시의 서류였다. 여러분, 이것은 제 아버지가 진 빚의 원본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회사의 법률 자문으로 서명한 이름이 보입니다. 최진규.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규 부사장은 이미 수년 전 조상범 전 부사장과 공모하여 제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저를 협박할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최진규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건 음모야. 과거의 서류 조각으로 나를 모함하지 마.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한이수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퓨처 웨이브의 메인 서버 로그 원본이었다. 이것은 감사팀이 조작한 로그가 아닌 유령이 복원한 원본입니다. 그녀는 유출 5분 전 슈퍼 어드민 계정이 그녀의 보안 등급을 강제로 해제하는 장면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리고 이 슈퍼 어드민 계정은 그녀가 감사팀장의 얼굴 사진을 띄웠다. 최진규 부사장님의 직속 부하이자 이번 감사를 총괄 지휘했던 바로 이 사람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공정한 감사의 실체입니까? 최진규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증거가 부족해. 저건 정황일 뿐이야. 내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소. 한이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물론 있습니다, 부사장님. 그녀가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의 로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최진규의 유령회사 계좌로 오라이언 캐피탈에서 수백만 달러가 입금되는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날짜는 정확히 데이터가 유출된 다음 날이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라이언 캐피탈의 대표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진규, 당신이 회사를 팔아넘긴 거였어. 최진규는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저건 컨설팅 비용이었어. 조작된 거야. 바로 그 순간 한이수가 마지막 칼을 꺼내 들었다. 조작이라고요? 그녀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에 최진규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가 데이터 유출 성공 직후 오라이언 캐피탈 측과 나눈 통화 녹음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코드는 모두 넘어갔습니다. 강지훈은 이제 끝났어요. 그 멍청한 한이수년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으니까요. 그 여자 아비 때부터 내가 설계한 덫이었는데 역시 유용하더군. 그것은 완벽한 자백이었다. 그 통화 내용은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유령이 한이수가 해킹당한 그날 밤 역으로 최진규의 사무실 전화에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확보한 것이었다. 최진규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스스로 무덤을 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모든 참극을 마무리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진규 부사장, 당신을 산업 스파이, 업무상 배임, 시장 교란 및 횡령 혐의로 이사회에서 즉각 파면합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장에게 눈짓을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관계자분들께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이들은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조상범을 체포해 갔던 바로 그 검사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최진규와 그에게 부역했던 감사팀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진규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요란한 플래시 세례와 함께 퓨처 웨이브를 10년간 좀먹어온 거대한 암 덩어리가 그렇게 끌려나갔다. 회의실은 처참하게 무너진 잔해 속에서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강지훈은 연단에 서 있는 한 이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스스로 정의를 증명해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지독한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강지훈을 향한 굳건한 신뢰만이 남아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 잔인한 승리를 공유했다. 퓨처 웨이브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단단히 결속되고 있었다. 이 지독한 전쟁은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혼돈 속에 잠겨 있었다. 최진규와 그의 하수인들이 끌려나간 자리는 공허했다. 남은 이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회사 심장부에서 벌어진 거대한 숙청극의 증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젊은 CEO와 그가 휘두른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한 이수를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연단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오늘부로 퓨처 웨이브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혼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법무팀과 외부 감사 기관이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상범과 최진규의 잔당들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부패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표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무서운 결단력과 치밀함을 목격했다. 퓨처 웨이브의 썩은 고름을 도려내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회의가 끝나고 강지훈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뚫고 한 이수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5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지독한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였지만 동시에 여전히 계약 부부라는 기묘한 족쇄에 묶여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지훈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그녀를 펜트하우스가 아닌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CEO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거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소파를 권하고 자신은 반대편에 앉았다. 한이수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오늘부로 당신의 직무 정지는 해제되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명령은 무효였소. 그는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와
골든 브릿지 캐피탈 간의 모든 채무가 사기 및 협박에 의한 무효 계약으로 처리되었다는 법원의 잠정 처분서가 떠 있었다. 최진규가 체포됨과 동시에 강지훈의 법무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결과였다.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굴레가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켰던 그 끔찍한 빚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한이수는 화면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쟁이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였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는 당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당신에게 또 다른 지옥을 선물했소. 당신을 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말로 사용했고 당신을 위험한 전장의 최전선으로 밀어 넣었소. 그 방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고 있었소.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냉철한 전략가였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계약서, 그가 서랍을 열어 어젯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던 그 혼인 계약서를 꺼냈다. 이것은 내 전략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내 가장 큰 실수였소. 나는 당신의 재능을 믿었지만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상처받을지는 헤아리지 못했소. 한이수는 그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굴복시켰던 절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최진규의 소나기에서 빼내어준 유일한 방패이기도 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방식이 옳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당신을 원망했고 이 현실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최진규의 손에 노란하거나 프로젝트 제우스와 함께 무너졌을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는 그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마주 섰다. 당신은 저를 시험했고 저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독하게 싸우는 리더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맑았다. 강지우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존경과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손에 든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억지로 시작된 결혼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그는 한이수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 한이수 씨, 나는 퓨처 웨이브를 구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소. 하지만 이제 나는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로서 당신을 원하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빚도 계약도 그 어떤 의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묻고 싶소.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용기,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소. 나와 진짜로 시작해 주시겠소? 그것은 CEO의 명령도 남편의 통보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진실된 고백이었다. 한이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집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모두 녹여버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는 것으로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독한 전쟁과 오해,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었다. 몇 주 후 퓨처 웨이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조상범과 최진규의 라인은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지훈 회장은 전 직원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비전과 함께 개편된 임원진을 소개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단상에 선 한 여자를 소개했다. 퓨처 웨이브의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신임 전략 총괄 본부장 CSO 한이수님입니다. 직원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그녀가 회사를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은 이미 전설처럼 퍼져나간 후였다. 그녀는 더 이상 CEO의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용기로 그 자리에 선 퓨처 웨이브의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는 강지훈과 나란히 서서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다. 모델하우스 같던 공간은 그녀의 취향이 담긴 그림들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한이수는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다. 추운데 왜 나와 있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하게 다정했다. 한이수는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그곳에는 더 이상 싸구려 은반지가 없었다. 대신 강지훈이 그녀에게 진짜로 청혼하며 끼워준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프로젝트 제우스는 당신 손에 달려 있소. 한 본부장 강지훈이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한이수도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마시죠, 회장님.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끝내버릴 테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들은 직장에서 가장 치열한 파트너였고 집에서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강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억지로 결혼한 남자가 알고 보니 회사 CEO였고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 CEO가 알고 보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였다는 결말은 마음에 드시오. 한이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최고의 해피엔딩이에요. 퓨처 웨이브의 불빛과 서울의 야경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